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진짜 중간중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문이 길기도 길고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문은 중간중간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같은 거 나오면 바로 A를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이 글의 주제는 그냥 음악의 시간의 발전, 음악적 시간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4, 5세기부터 시작해서 13세기 막 나오고요. 17세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발전 과정이라는 건 통시적으로 그려왔다는 소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글은 통시적인 구조로 돼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발전돼 있는지. 음악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예술. 음악의 음을 시간 속에서 조직하고 고정하는 예술로서 시간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정의죠. 음악에서 음의 연속과 휴지는 잠깐 쉬는 거예요. 모두 밑줄. 음악에서 음의 연속과 휴지는 모두 창작자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 가로칠게요. 음악적 시간은 리듬, 템포, 빨라지기, 느려지기, 음의 정지와 음의 연주 등을 통해서 시간의 진행 조작된다. 가로 닫아주시고요. 음악적 시간에만 밑줄 쳐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작곡이란 작곡 가로 쳐주세요. 작곡에만 밑줄 쳐주세요. 음향적 재료를 시간적으로 조직해서 시간적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당연히 문제에 나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찾기가 편합니다. 가로를 각각 쳐놔야 돼요. 가로를 각각 쳐놔야 보기 편해요. 결국 음악은 밑줄 가로 쳐야죠. 음악은부터 가로 치고요. 음악에만 밑줄 치세요. 의도적으로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을 감상적에 체험하도록 하는 예술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음악적 시간의 의미, 작곡의 의미, 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 가로만 치고 밑줄만 중심되는 단어에만 밑줄 쳐주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확인을 하시는 과정만 겪으시면 되는 겁니다. 음악에서 리듬은 여러분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가로 쳐야 되겠죠. 리듬의 밑줄.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절하는 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패턴 가로 닫아주세요. 정의죠. 이 패턴들이 반복, 변형되면서 음악적 시간이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난대요. 서양 음악사에서 리듬은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데 지금부터 리듬이 발전한 과정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5세기 단성부 음악 네모 쳐주세요. 15세기 지금부터 여러분 발전 과정에는 전부 다 네모를 칠 거예요. 몇 세기 나오면 네모를 칠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다른 단어들이 밑줄 쳐지는 게 많잖아. 그쵸? 이해됐어요? 15세기, 16세기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세기가 쭉 나오는 경우에는 세기에는 동그라미나 네모나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게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해두세요. 근데 밑줄은 나머지에 많이 쳤잖아. 이런 경우에는 밑줄을 치지 말고 여러분 다른 표시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네모를 쳤어요. 네모가 보기 제일 편하잖아. 단성부 음악이었대요. 그레고리오 성가의 경우에 리듬은 밑줄 기보되지 않았음. 오로지 가사의 흐름에 따른 리듬만 불규칙적으로 존재했죠. 따라서 당시의 리듬은 규칙성이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여러분 4, 5세기 단성분학이었는데 다성음악으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게 나왔다는 거야. 다른 거. 다음 세기로 나왔다. 다음 시기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음 시기가 나왔으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달라졌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중심 내용이 달라지거나 대비가 나오면 뭐 칠했어? 예,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걸 쳐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대답이 나오죠. 네모도 쳐야 되겠죠. 다성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12세기, 15세기 초반 네모 쳤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전부 다 네모 쳤는데 그냥 13세기 초반만 네모를 쳐도 괜찮습니다. 비로소 리듬이 밑줄 기보되기 시작.
이 시계 계속 밑줄. 선생님이 이 부분에는 여러분 물결 모양 가로를 그 밑줄을 쳤습니다. 물결 모양 밑줄을 쳤어요.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드 리듬 밑줄. 그러니까 모드 리듬은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모드 리듬은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모드 리듬은 짧다 또는 밑줄, 짧다만 밑줄, 길다 밑줄, 상대적 시간을 표시한 것까지 밑줄. 계속 밑줄.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 물결 모양 밑줄을 했습니다. 6종류의 엄격한 정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모드 리듬은 3분할 기준 밑줄. 이는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3이라는 숫자가 3위일체의 상징으로 완전성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밑줄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 자, 리듬의 발전 개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모드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리듬의 본격적인 발전은 13세기 중현 네모 13세기 중현 맨수라기 보법 13세기 들어 다성음악이 정교해지고요. 모드 리듬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모드 리듬은 획일적 정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의 음절에 맞는 자유로운 리듬을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코는요. 선생님 근데 방금 전 건 밑줄을 안 쳤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밑줄 쳤잖아요. 뭘 엄격한 정형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밑줄 쳤으니까 여기 안 친 거예요. 그래서 프랑코는 롱가, 플렉스, 롱가, 브레비스, 세미 브레비스라는 기존의 4개의 음표를 사용해 밑줄 기존의 4개의 음표를 사용해 음가를 세분화하고 고정된 음가를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롱가 두플렉스랑 롱가 브레비스랑 세미 브레비스는 기존의 4개의 음표, 기존에 있었던 음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표랑은 되게 다르죠? 그죠?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음표랑은 되게 달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길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음가 보시면 음의 쉼표가 나타내는 음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이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법으로 인해 각각의 음은 특정 음가를 지니게 되었고요. 밑줄 각각의 음은 특정 음가를 지니게까지. 이러한 음들 관계 역시 밑줄 3단계를 단위로 분할 되는 것이 완전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하나의 롱가는 여러분 이거 가로 썼습니다. 선생님은 하나의 롱가 3개의 브레비스, 하나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비스, 완전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 분할. 결국 한 개의 롱가는 3개의 브레비스와 1개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비스와 각각 음가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다 외우고 넘어갈 겁니까? 그쵸? 그니까 보고 왔다 갔다 문제를 보면서 언제 이걸 외우고 있어? 이거 언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배경치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걸 왜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있어요? 안 외워도 돼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결국 한 개, 여러분 여기는 밑줄 쳤습니다. 결국 한 개의 롱가는 3개의 브레비스와 한 개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브 브레비스와 각각 음가가 같았다. 여기만 밑줄 쳤습니다. 단 롱가 두플렉스는 롱가 두플렉스입니다. 긴 거 보이시죠, 여러분? 긴 거 보이세요? 긴 거 보이시죠? 롱가의 길이 2배로 3분법의 기준에서 제외. 롱가 길이의 2배. 밑줄 쳐야 되겠죠? 롱가 두플렉스는 롱가 길이의 2배로 3분법 기준에서 제외. 이를 그래도 완전 분할로 간주까지 가로 닫아주세요. 이건 완전 분할입니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분할이라서 한편 그랬잖아, 여러분. 다시 이거 쳐야지. 한편 그랬잖아. 3분할과 함께 2분할도 사용되는데 불완전 분할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불완전 분할 밑줄 쳐야 되겠죠. 어디? 2분할.
불완전 분할. 롱가 뒤에 하나의 브레비스가 뒤따를 때는 롱가 브레비스 두 개의 음가를 갖게 되고 밑줄 롱가의 뒤에 하나의 브레비스가 뒤따를 때 롱가 브레비스의 두 개의 음가를 갖게 됐습니다. 또 롱가 사이에 두 개의 브레비스가 올 때 첫 번째 브레비스의 음가는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 브레비스의 음가가 첫 번째 밑줄 롱가 사이에 선생님 왜 여기 밑줄 치라는 문제 나올 만해서 그래요. 롱가 뒤에 롱가 사이에 두 개의 브레비스가 올 때는 첫 번째 브레비스 음가는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 브레비스 음가는 첫 번째 브레비스 음가의 2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잘 봐봐. 롱가가 앞에 하나 있고요. 뒤에 브레비스가 네모죠. 두 개가 있다 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롱가가 있다 쳐. 브레비스 하나가 롱가에 3분의 1이라 했어. 맞아? 이해돼? 얘가 1일 때 얘는 3분의 1이야. 얘는 몇이 되겠냐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야. 몇이 되겠느냐. 2배래. 2배.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2배래. 이해돼요? 이해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롱가의 음가는 두 개의 브레비스 음가를 합친 거가 길이가 같았으면 당연하죠. 롱가 여러분 3분의 2랑 3분의 1 합치면 1이 되죠. 그렇죠? 또 브레비스 사이에 두 개의 세미 브레비스가 나타나면 브레비스 사이에 두 개의 세미 브레비스가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면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세미 브레비스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3분의 1. 두 번째 세미 브레비스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3분의 2 똑같네요. 마찬가지로 브레비스 음가는 두 개의 세미 브레비스 음가를 합친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맨수라 기본법은 190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A 문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얘가 세방을 나타내는 이거래. 맞아? 얘도 이거래. 얘는 3분의 1 지금 3분의 1 나타내는 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래 했죠?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을 나타내는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없어야죠. 얘가 없어야죠. 정답 나오죠? 정답 나오죠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 롱가 브레비스 이거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세박 나오고 이거 보시면 3박 3분의 1 돼야 되지. 3분의 1 3분의 2 3 됐습니까 여러분? 정답 나오죠? 몇 번입니까? 5번. 세상에 존나 쉬워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A를 보시고 바로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밑줄치기는 겁나 빡셔. 와 이건 그냥 빨간색 난리죠. 저거 와 이거 나 오늘 할리스에서 공부할 때 욕했잖아요. 뭐야 이게. 내가 알죠. 나 음악 제일 싫어하는 거. 음악 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자 17세기 네모 쳐야 되겠죠. 현재 음악에 사용하는 것 같지. 밑줄 박절적 시간 구조, 즉 일정해진 박자에 의해 일정해진 시간 단위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진행되는 시간 구조가 나타났다. 여러분 2번에 그래서 4번 틀렸죠? 2번에 4번 완벽하게. 여러분 박절적 시간 구조는 몇 세기에 나타났다고? 17세기 들어서 나타났다고. 됐습니까? 2번에 4번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1번에 몇 번인지 그냥 나와요. 선생님 통사적으로 나타난다 했죠? 그쵸? 그죠? 통시적으로 나타난 통시적으로.
16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한 마디줄은요 일정한 시간의 주기적 반복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박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디줄은 박자를 의미합니다. 박자는 일정 시간의 주기적 반복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마디줄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말하잖아. 그래서 마디가 있는 줄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마디가 있는 줄. 이해되시죠? 이게 일정한 시간의 반복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의 반복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마디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빡빡빡빡 눌러라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의 반복을 나타내는 게 마디줄이다. 하나의 박자 안에는 고유한 강세 밑줄, 하나의 박자 안에는 고유한 강세가 있대. 가령 예시니까 가로쳐.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박자는 강약, 강약약, 강약, 중강약의 강세를 갖게 된다. 가로 닫고. 이로 인해 동일한 박자를 사용하는 한 작품 전체가 밑줄 하나의 시간적 척도로 통일되었으며 밑줄 전체 성부가 마디줄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되면서 강약의 규칙적인 주기성을 갖게 되었다. 또 자유로운 위주로 규칙을 발전한 표현들 밑줄 시간의 역동성, 긴장, 움직임 등과 같은 주관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18세기 나오니까 이거 쳐 이거 18세기 네모 4분의 3, 4분의 4박자 등이 나타나는 강약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베이스나 밑줄 베이스나 중간 성부의 8분음표나 16표 같은 짧은 음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 20세기 이전까지 이러한 구성이 포맷으로 사용되었대요. 음악에서 음악적 시간을 구체하고 운동감을 드러내는 템포. 여러분 템포 가로쳐야 되겠죠? 이거 템포 정의잖아요. 템포의 정의죠? 템포의 정의가 뭐라고? 음악적 시간을 구체하고 운동감을 드러낸다. 됐습니까? 템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템포에만 밑줄 치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거는 템포에만 밑줄 치고 가로만 치시면 돼요. 아 그러면 템포 찾아봤어. 템포 여기야. 그럼 가로 쳐준 부분이 정이구나 하면서 바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레그로, 모데라토 등의 악상기호를 통해 밑줄, 악상기호 밑줄 개성 있는 특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 가로, 기로, 밑줄 치고 악상기호에서 화살표 와야죠. 악상기호가 템포를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했다면 메트로놈 음악의 빠르기를 숫자로 표기하여 계량한 밑줄 메트로놈 밑줄 빠르기 숫자로 계량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음악의 템포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돼요. 1800년대 초반에 매체에 의해서 발전된 메트로놈은요 Mm으로 표기된 메트로놈 숫자를 통해 기준되는 박이음표. 일반적으로 4분음표가 1분에 몇 번 오는지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음악의 템포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밑줄 템포가 빠른 음악일수록 Mm이 커지고 펜터가 느린 음악일수록 Mm이 작아. 밑줄 안 쳐도 돼. 사실 너무 상식이잖아. 너무 상식이잖아. 메트로놈 처음에는 5에서 60까지 눈금을 매겨준 것이 사용됐지만 현재는 40에서 280까지 세분화됐고요. 음악의 템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음악의 연주의 특정한 템포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음악적 시간은 점차 음악을 구성하는 각 음의 객관적 물리적 시간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야 1번 문제 이거만 봐도 알겠다. 그치?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아 이거 통시적이구나. 그냥 나오잖아요.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음악적 시간의 발전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시간에 결국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시간 개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까지. 자 3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기억은 모드 리듬이고 니은이 맨수라 기법법인데 (1번) 왜 틀렸습니까?
원래 6종류였던 게 여러분 세분화되죠. 니은에서 1번 틀렸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가금이 연주되는 시간이 상대적 길이로 여러분 둘 다 상대적 길이죠. 둘 다입니다. 둘 다 상대적 길이야. 왜? 브레비스가 여러분 여기에서는 3분의 1인데 여기서는 3분의 2야. 상대적 길이라고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아까 니은에서도 선생님이 상대적 시간을 표기한 것이라고 밑줄을 쳤어요. 기억나시죠? 2번 아웃.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하나의 음악 작품이 하나의 시간적 척도로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틀렸죠? 왜 틀렸어요? 하나의 시간적 척도로 통일한 거는 뭐죠? 뭐죠? 몇 세기? 몇 세기 때 나타난? 17세기 때 나타난 뭐라고 하지 이거? 마디줄? 마디줄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3번 그냥 아웃이야. 3번 그냥 아웃이야. 17세기에 나타난 거야.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음의 사용된 각각의 음이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어 있다. 3문단을 보시면 여러분 음악의 우선은 기억은 뭐라 했어요? 엄격한 정형이라 했지. 그치? 엄격한 정형이라 했어. 안 바뀌어. 됐죠? 근데 니은은 어땠어요? 네, 세분화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음은 특정한. 네. 밑줄 쳤어. 특정한 음가에 밑줄 쳤는데, 그죠? 특정한 음가에 밑줄 쳤어요. 4개의 기존 음표를 사용해서 음가를 세분화하고 고정된 음가를 표시했는데 이러한 기본법을 내 각각의 음은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여러분 보이시죠? 4번이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왜 틀렸는지만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임의 길이와 높낮이를 높낮이가 왜 나오니? 시간적 길이만 나타난다 했지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높낮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세상에 여러분 5번에는 문제가 너무 좋은데 쓰레기인 게 하나 있어요. 마디줄이죠 이거. 그죠? 주기성이 나야죠. 근데 주기성이 나타냈지 않아 그랬죠. 우선은 역동성을 나타내는 거 뭐예요 여러분 아까? 아까 밑줄 쳤어요. 가령 밑에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 가령에 선생님 가로치라 했잖아요. 가령에 가로치라 했죠. 그쵸? 그 밑에 보시면 동일한 박자를 사용한 한 작품 전체가 하나의 시간적으로 통일됐으며 전체 성부가 마디줄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대집해서 강하게 규칙적 주기성을 갖게 됐고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했어? 규칙적인 박자 안에서 표현돼서 음악적 시간은 역동성, 시간, 긴장, 움직임과 같은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뭐 때문에? 주기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아예 틀린 거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밑줄을 잘 쳐놔야 돼요. 그쵸? 밑줄을 잘 쳐놔야 된다. 보이셔도 알 것 같고요. 6번은 넘어갈게요. 바보 아닌 이상 안 틀리니까. 야 메이드인 누군데 이거? 메이드인 누구야 이거? 이 귀여운 그림 누구야 이거? 중학생이 한 거야? 중학생 이해해? 나 중학생 안 가르치니까. 내가 중학생 가르치면 절반은 그만둘걸요. 어렵다고 그만두고, 무섭다고 그만두고, 욕한다고 그만둘걸. 자, 인문예술 13! 지문이 겁나 쉬워요. 네, 지문이 겁나 쉽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세계사에서 지닌 의미인데 됐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와 세계사에서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세기부터 시작된 신화로 개척 이후에 전 세계는 하나의 응집성 밑줄 신앙로 개척의 영향 세계가 하나의 응집성 있는 세계로 통합 영향 1이고요. 유럽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밑줄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지배가 나타난 것까지 영향 2 밑줄 쳐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가로칠게요. 신한로 개척에서 유럽 해양 세력은 세계 각지의 문명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각 문명의 물질적, 정신적 성취물들을 활기차게 충돌하고 교류했습니다. 파괴와 갱신, 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근대 세계가 형성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 있었다. 유럽 대서양 진출의 세계적인 의미인데 선생님은 여러분 그냥 읽다 보니까 가로가 그냥 쳐졌거든요. 이건 밑줄 안 쳐도 되겠다. 이건 하나로 묶이겠다. 라는 게 감이 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감이 와. 이걸 언제 다 밑줄 치고 언제 다 찾아보고 밑줄 언제 다 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유럽 대서양 진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됐으니까 여러분 세계사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온 부분이 이제 가로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영향력이 컸던 해양 권역은요 인도양과 지중해였대요. 오랫동안 인도와 아랍, 동아시아 등 주로 해양 세력들의 무대는 인도양이었고요. 문화, 종교, 언어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하며 교육을 했었대요. 또한 유럽 내부로 보면요. 고대 로마 시대 이래로 교육의 중심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권역의 국가들이었어. 그러나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나야.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그렇잖아. 결국에는 얘가 하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런 말이잖아. 결국에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15세기 이후에 해양 권력의 중심에 대서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5세기부터 밑줄 쳐야 되겠죠. 숫자 나오면 우선 여러분 숫자 나오면 대충 밑줄 치고 가요. 스페인, 포르투갈 대서양의 권역의 국가들은 대서양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양과 지중해, 태평양으로 영향을 넓혀가기 시작했고요.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밑줄! 대서양의 중심의 세계를 여는 중요한 사건. 이 문단도 어려울 것 없어요. 해양 권역의 중심 이동이 어떻게 됐느냐. 15세기 이전에는 무엇 중심이었다고 여러분? 인도양이랑 지중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15세기 이후부터 대서양으로 이동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쉬워요. 지구의 바다는 하나로 이어졌다는 지리적 특징을 생각해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여러 문명은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각각의 문명은 다른 해양 권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여러분 각각의 문명은 다른 해양 권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과거요. 과거 15세기 이전 밑줄 치고요. 예시가 나오니까 밑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시가 안 나오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할 텐데 뒤에 예시 나와서 가로쳐야 되잖아.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눈에 한 번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로를 쳐놨어. 예시야. 무엇에 대한 예시겠느냐 이거야. 그건 봐야지. 그치? 바로 볼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밑줄 치고 넘어온 거예요. 가로치세요. 예를 들어 중국, 이슬람은 충분히 원양해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명나라 시대에 정화, 원정같이 원양 항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지만 이를 체계해서 지속하려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15세기 이전의 항해는 가능한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대부분 문명은 먼 바다 나가 즉 위험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로 닫아주세요. 15세기 이전의 항해 예시와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문명 간의 해양 경계는 대륙의 경계만큼 고정되어 있었던 것. 하지만 가로 다 다른 거 이제 하지만 유럽은 바다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유럽 항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브로델이라는 사람이 왜 얘네들이 해양 진출, 유럽이 왜 해양 진출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의 의견이야.
브로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표시를 해놓으면 돼. 이미 네모가 있잖아. 유럽의 해양 대서양 진출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모를 하든 동그라미라든 거꾸로 세모를 하든 다이아몬드라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브로델이라는 사람은 유럽이 대서양이라는 새로운 해양 권역에서의 모험을 감행한 이유 밑줄. 아직 밑줄 아주 미안해요. 그렇게 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 중국과 같은 문명은 자기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지만 밑줄 유럽 도시들은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시장 확대되어만 했고 더 넓은 세계가 필요하게 되었다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갇혀 있었던 유럽은 밑줄 지리적 위치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절실하게 서양으로 진출을 시도했던 것. 누구의 입장이고? 브로델의 입장입니다. 브로델의 입장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럽의 해양 진출을 시도한 이유에 대한 브로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델의 견해.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밑줄 국가가 주도하고 신흥 상인계층이 뒷받침해 이루어진 대형 사업.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문명 간에 만나는 파괴적인 양상을 나타냈는데 다른 대륙으로 진출한 유럽 세력들은 모두 유례를 찾기 힘든 강한 각오가 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럽인들은 자신의 문화 밑줄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럽인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대서양에 접한 대륙들은 소위 유럽식 혁신을 강요당할 여러분 유럽식 혁신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고 점차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로 융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나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밑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해양 권역의 중심 이동했다는 새로운 세계대서 형성은 유럽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럽의 세력 확장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항해술의 발달 이후에 모든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기술 결정론이나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유럽 중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단편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보다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바다를 통해 만나는 충동과 갈등, 이해와 교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메이닝 세모 칩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표시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선은 충돌, 갈등, 이해, 교류,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해 밑줄 광대한 상호작용 현상만 밑줄 쳐주세요. 대서양 진출 유럽의 신세계 발견보다는 밑줄 기존의 세계 질서를 변형시키고 나뉘어 있던 세계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문명 간의 거친 만남까지 광대한 상호작용에서 화살표 여기로 내려와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광대한 상호작용이라고 이것만 밑줄 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나누어져 있던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문명 간의 거친 만남이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충돌, 갈등, 이해, 교류를 거치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것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첫 모습은 분명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위계 질서가 가득했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모습에서 각 문명 간의 상호 간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 15세기 이전의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등은 서로 소통이 없는 별개의 세계로 존재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아프리카 대륙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으며 아시아 또한 실제적인 정보보다는 막연한 환상과 유언비어로 채색된 곳.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은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아가던 각 대륙이 바다를 통해 연결된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밑줄 파괴적 폭력과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는 상호 모순된 현상이 동반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밑줄 친 거랑 똑같아. 충돌, 갈등과 이해, 교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밑줄 친 거 기억나시죠? 기억 위에 밑줄 친 부분.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너무 적절합니다. 1번 너무 금방 나와. 1번 금방 나오죠? 두 사람의 학자의 견해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콜럼버스 신대를 발견한 탐험가로 개척 정신이 강한 인물.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페인 영화 이세벨 1세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야 여러분? 상업적인 어떤 큰 국가적 차원의 큰 상업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당시 스페인은 지중해 무역에서 다른 국가들이 밀려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던 거 어떻게 해야 돼? 옆 나라인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항로를 개척해서 많은 부를 챙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사벨 1세에게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콜럼버스의 제안은 위협성의 높임에 성공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이었죠. 신대륙 도착 이후의 행동을 보아도 콜럼버스의 목적은 새로운 지리적 발견이 아니라 경제적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신대륙을 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금, 재물을 약탈했고 원주민들을 사로잡아 노예시장에 파는 등 탐험보다는 착취에 가까운 행동을 반복했죠. 결과적으로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가져온 설탕과 은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되게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국가 주도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외부로 나갔다는 것과 두 번째, 처음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폭력적인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적절하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몇 번밖에 없습니까?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죠. 여러분 4번 왜 틀렸죠? 자국 내의 시장 확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서의 수탈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됐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국 시장이 확대된 게 아닙니다. 3번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까 유럽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독보적인 항해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죠. 바보 똥개 같은 문제를 해놨네요. 정답은 4번. 에이 진짜 이런 문제 진짜 바보 똥개 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4번 기억의 이유. 이 사람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해안으로 이주한 것보다 광대한 상호작용이라 했어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변형시켰고 하나로 통합시켰으며 문명 간의 만남을 했던 게 충돌, 갈등, 이해, 교류 등을 거치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변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 준영아 나오니? 네, 금방 나오네 우리 준영이는. 4번이죠. 5번 보기는 니은에 대한 심학습 자료, 보기에 대한 학생의 반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며. 내기 싫었나 보다. 신대륙 발견 이후에 유럽은 신대륙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했네요. 아까랑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콜럼버스랑은. 유럽의 해외 팽창은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었고 종교적 신념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작용한다는 점을 볼 때 국가 주도의 종교 전파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어. 한편 신대륙에 기독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중남미 지역의 경우 일방적 여기 이것도 나오네요. 일방적 강화와 폭력이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밑줄 치고 왔던 거 기억나시죠? 중남미 지역은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지역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현재 유럽을 능가하는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유럽의 기독교와는 구체적인 모습이 다르대. 새로운 게 생겨난 거야.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는 거야. 폭력을 가했어. 여러분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단 말이야. 강요와 폭력을 가했어. 그러니까 충돌과 갈등을 했어. 근데 교류를 거치면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쵸?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들이 강제로 개종을 당했는데 자신들의 원로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새로운 종교 체계가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면 정답 그냥 나와요. 와, 넌 너무 빨리 했나봐. 10분이 남았네. 민석이가 정답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 4번 잘했네. 너무 쉬웠다 그쵸? 너무 쉬웠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미안해 여러분 문서 사줘야 돼. 기다려 뽑아야 돼. 기다려. 우리 사회문화 5까지 했거든요. 사회문화 6부터 6, 7, 8, 9, 10 10개는 못하겠지? 5개는 못하겠지?
6, 7, 8. 최소 6, 7, 8, 9는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10, 11, 12, 13) 예, 그럼 딱이네요. 6, 7, 8, 9하고 그 다음에 10, 11, 12, 13 하면 사회문화까지 딱 끝나네요. 그죠? 사회문화까지 딱 끝나요. 여러분 내신 대비는 바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나 이번에 너무 빨리 안 들어가려고. 너무 똑같은 거 반복했으니 지겨워 죽겠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모의고사 복사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시에 수업 있습니다. 아시죠?